새벽 2시쯤 집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한데도 당신 마음만 유난히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냉장고 문을 닫고도 왜 거기까지 갔는지 떠오르지 않고 며느리가 부탁한 말을 분명 들었는데도 몇 분 뒤에는 희미해집니다.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아 입술만 달싹이고 리모컨을 손에 쥐고도 안경을 찾느라 방을 2번, 3번 돌아봅니다. 많은 분이 이런 순간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본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기억을 더 빠르게 흐리게 만드는 것은 뜻밖에도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세월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본인은 몸을 아끼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뇌를 지치게 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찍 눕지만 깊게 못 자고 움직임은 줄고 대화는 짧아지고 화면은 길어집니다. 식사는 간단해졌는데 물은 부족하고 약은 늘었는데 왜 먹는지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히 반복되면 어느 날부터 당신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묻게 됩니다. 정말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이미 작은 경고가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74세 환자 한 분을 오래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진료를 이어가며 보니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밤에는 TV를 켜놓은 채 잠이 들고 새벽에 2-3번 깨서 시간을 확인하고 낮에는 거의 걷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아 밥과 김치로 대충 때우는 날도 잦았지요. 이상하게도 검사 수치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무너지자 기억도 함께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억력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비교적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 움직임, 영양, 사회적 자극은 모두 뇌 기능과 연결됩니다. 깊은 수면은 낮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걷기 같은 가벼운 활동은 혈류와 기분을 돕고 단백질과 수분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히 깨워줍니다. 많은 분이 머리를 많이 써야 기억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과 발, 귀와 눈, 감정과 관계까지 함께 움직일 때 더 잘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혼자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와 협업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기억 저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퍼즐이나 숫자 놀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청력이 떨어져 대화가 줄어든 뒤 기억력이 더 빨리 둔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잘 안 들리면 질문도 줄고 농담도 줄고 결국 대화의 왕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기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귀의 작은 불편이 머리의 흐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요. 하지만 몸은 원래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기억력 저하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쪽은 신체 활동과 우울감 관리가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식단의 영향도 개인차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볼 때마다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완벽히 고쳐야 하는 병이 아니라 여러 생활 습관 중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한 줄이 아니니 회복의 입구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 손주 생일을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날짜가 흐릿하게 미끄러지는 순간 예전에는 술술 나오던 단어가 문장 끝에서 걸려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망가졌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지금 무언가를 조용히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쉬는 법을 바꾸어 달라, 움직임을 조금만 늘려달라, 혼자만 있지 말아달라, 너무 늦기 전에 신호를 봐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은 무서움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놓치기 쉬운 생활 습관의 얼굴을 하나씩 비춰드리려 합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습관,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반복, 그리고 아직 늦지 않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가장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기억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기억력을 이야기할 때 퍼즐, 계산, 독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거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요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이 질문의 뜻밖에도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은 낮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정리됩니다. 낮 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 방금 했던 약속, 전화로 들은 소식, 식탁에서 나눈 대화의 조각들이 잠자는 동안 차곡차곡 분류됩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면은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머릿속 서랍이 어질러진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분명 들었던 말인데 선명하지 않고 아까 놓아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자꾸 흐릿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도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산물을 치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잠은 몸을 눕히는 시간이 아니라 머릿속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이 수면의 질이 아주 작은 습관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잠들기 전 TV를 오래 보는 일, 조명을 밝게 켜두는 일,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 새벽마다 시계를 확인하는 일, 낮잠이 길어지는 일, 저녁 식사가 너무 늦어지는 일 같은 것들이 조용히 밤의 리듬을 깨트립니다. 사람들은 잠이 안 와서 TV를 보는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뇌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는 요즘 자꾸 깜빡해요. 그런데 잠은 충분히 자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밤 10시에 누워 새벽 6시까지 침대에 계셨지만 중간에 4번은 깨셨습니다. 깰 때마다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잠이 안 오면은 드라마를 틀어놓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지요. 겉으로 보면 8시간을 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이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오래 누워 있었다라고 해서 깊게 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잠의 밀도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깼을 때 벽시계 초침 소리만으로도 더 예민해집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불안해진 뇌에게는 아직도 못 잤다는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을 청하려고 더 애쓰고 더 애쓸수록 잠은 멀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잠은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가는 손님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전문의들 중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불면을 악화시킨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실제 원인은 호르몬 변화, 통증, 야간용, 약물 영향이라고 더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잠이 흔들리면 기억도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낮잠입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기분과 집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1시간 넘게 자는 습관은 밤잠을 밀어내기 쉽습니다. 밤에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깨고 아침엔 멍하고 낮엔 다시 졸리고 또 길게 자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고리는 생각보다 빨리 굳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정말 그뿐일까요? 혹시 당신의 기억을 흐리게 하는 첫 번째 습관이 바로 부서진 수면의 리듬은 아닐까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저녁을 정리하는 습관이라고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너무 배부르지 않게 드시고 방 안조명을 조금 낮추고 침대에서는 걱정 회의를 열지 말고 깨더라도 시간을 계속 확인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못 잔다고 내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밤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면 뇌는 서서히 피로를 빚처럼 쌓아갑니다. 그 빚이 어느 날 왜 이렇게 자꾸 있지? 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 저하가 수면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면은 가장 먼저 고쳐볼 수 있고 가장 빨리 변화가 보이는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흐려진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거창한 훈련보다 먼저 밤의 질서를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 날 말이 조금 뚜렷해지고 약속이 덜 새고 기분도 덜 가라앉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밤마다 조용히 정리할 시간을 원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어찌 낮에 또렷함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아주 흔한 습관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하지만 그 조용한 고립이 기억력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 다음으로 제가 자주 묻는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요즘 누구와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많은 분이 이 질문을 들으면은 조금 웃으십니다. 기억력이랑 대화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심심함을 달래는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떠올리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내 경험을 꺼내어 순서대로 말하고 표정과 분위기를 읽고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과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화는 뇌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움직이는 종합운동입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복합적인 자극은 줄어들고 그 결과 생각보다 빨리 머리가 굳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봅니다. 주류의학과 노년건강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우울감, 신체 활동 저하, 인지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물론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과 교류가 줄어들수록 감정 반응, 언어 자극, 시간 감각, 생활 리듬이 함께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하루의 구조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직장은 멀어졌고 아이들은 바쁘고 전화는 줄고 문 밖으로 나갈 이유도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같은 생각이 더 자주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뇌도 조용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예전에 7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신 뒤로 혼자 지낸 지 4년쯤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가 이어질수록 말수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식사는 대충 하게 되고 외출도 줄고 TV 소리만 집안을 채우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느 날은 약 봉투를 들고 오셔서 이걸 아침에 먹는지 저녁에 먹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만 보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생활은 이미 많이 수축해 있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워진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붙잡아둘 일상의 손잡이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고도 조금 놀라운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잣말을 할 때보다 누군가와 마주 보고 이야기할 때 단어를 더 신중히 고르고 표정과 맥락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 시장에서 물건값을 물을 때, 친구와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 뇌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고 정리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년 전문가들은 완벽한 인지 훈련보다 살아있는 대화가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고립 그 자체보다 원래부터 시작된 인지 저하 때문에 사람이 교류를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논쟁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둘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니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니 기억이 더 흐려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원래 혼자 있는 성격이라 괜찮아요.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은 마음을 쉬게 하고 과한 자극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문제는 혼자 있음이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자극이 거의 없는 고립으로 굳어질 때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거의 듣지 않고 말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드물고 날짜와 시간을 의식할 계기가 적어지면은 뇌는 점점 덜 깨어있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을 편하게 두었을 뿐인데 머리는 오히려 더 둔해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주 작은 처방을 드립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한 통의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의 짧은 산책 약속, 동네 가게에서 나누는 두세 마디, 손주와의 영상통화, 경로당에서 듣는 짧은 대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규칙적인 왕복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꺼내고 표정을 읽고 반응을 주고받는 것, 이런 왕복이 뇌를 생각보다 많이 깨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감정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은 기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감으로도 삽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조용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휴대폰 연락처는 가득한데
막상 전화할 사람은 잘 떠오르지 않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길게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응, 그래, 알았어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력의 문제를 머리 안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어쩌면 답은 사람 사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는 고립 속에서 천천히 잠들고 관계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는 기관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을 덜 쓰면은 왜 뇌도 함께 느려지는지 많은 분이 놓치는 움직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진다고 느끼는 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십니까? 이제 많은 분이 이 질문에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기억이 문제인데 왜 다리를 묻느냐고요. 하지만 뇌는 가만히 책상 위에 놓인 기계가 아닙니다. 몸의 피와 숨, 근육의 움직임, 심장의 박동과 함께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몸이 오래 멈춰 있으면은 머리도 함께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지만 그 말이 어느 순간 가능한 한적게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을 아끼려던 선택이 오히려 뇌를 덜 깨우는 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비교적 널리 이야기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류, 기분, 수면, 균형 감각, 전반적인 인지 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선수 수준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가벼운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시간이 줄고 다리 힘이 떨어질수록 사람은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눕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몸이 멈추면은 말도 줄고 생각도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을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날은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멍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76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걷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외출을 줄였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셨지요.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요즘 자꾸 깜빡해요 였습니다. 약속 날짜가 헷갈리고 냄비를 올려둔 것을 잊고 사람 이름이 더디게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생활은 이미 좁아져 있었습니다. 잠은 얕아졌고 식욕도 들쑥날쑥했고 표정도 전보다 덜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 먼저 하루 3번 집 앞까지만 천천히 다녀오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몸보다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 말은 진료실에서 제가 여러 번 들어본 말이기도 합니다. 의외의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문턱을 넣고 방향을 정하고 주변을 살피고 균형을 잡고 속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즉, 걷기는 생각보다 복합적인 뇌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년 전문가들은 걷기를 가장 현실적인 전신 전뇌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운동이 기억력을 직접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수면과 기분을 개선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운동의 종류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어떤 쪽은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정답이 하나로 딱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친 정지가 좋은 해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아주 성실하게 실천하십니다. 문제는 그 성실함이 때때로 지나친 조심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눕고 다리가 약해질까봐 더 안 걷고 넘어질까봐 바깥을 피하고 그러다 보니 몸은 더 약해지고 자신감도 더 줄어듭니다. 이상하지요? 넘어질까봐요 움직임을 줄였는데 결국 더 쉽게 휘청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비슷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려고 쉬기만 하면은 오히려 뇌가 덜 깨어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십시오. 땀이 많이 나는 것보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집 안복도를 천천히 왕복하기, 식사 후 5분 걷기, 햇빛이 있는 시간에 집 앞 바람 쐬기, 엘리베이터 대신 잠깐 더 서 있기 같은 아주 작은 움직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몸과 뇌에 계속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 감각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시간도 느끼고 공간도 느끼고 살아있다는 감각도 더 또렷해집니다. 혹시 요즘 괜히 힘 빼지 말자는 생각으로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이 덜 움직이니 말도 줄고 말이 줄어드니 하루가 더 흐려지는 느낌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단한 운동 비법이 아니라 멈춘 리듬을 조금씩 다시 흔들어주는 일일지 모릅니다. 뇌는 생각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함께 깨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탁 위에 아주 익숙한 선택들이 왜 기억력의 맑고 흐림을 좌우할 수 있는지 많은 분이 놓치는 영양과 수분의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질 때 많은 분은 가장 먼저 머리를 탓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자주 전혀 다른 곳에서 실마리가 나옵니다. 바로 식탁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많이 안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냥 국에 밥 말아 먹어요. 혼자 있으니 대충 먹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뇌는 생각만으로 굴러가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뇌도 결국 몸의 일부이고 몸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식사가 단조로워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머리의 맑음입니다. 어지럽고 멍하고 단어가 느리게 떠오르고 집중이 오래 안 가는 변화가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류의학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뇌는 몸무게에 비해 아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고 혈당 변동, 탈수, 영양 불균형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끼를 부실하게 먹었다고 바로 기억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식사의 질이 꾸준히 흔들리면은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고 채소와 과일이 적고 물을 적게 마시고 짠 음식이나 단 음식에 치우치는 습관은 몸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이 지치면 뇌도 선명함을 잃습니다. 이상하지요? 배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81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요즘 정신이 자꾸 멍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나이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김치에 밥, 저녁은 국물 위주로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은 화장실이 자주 갈까봐 일부러 적게 드셨고 반찬은 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점 줄이셨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기운도 떨어지고 말할 때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이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생활은 이미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한 보약보다 먼저 씹기 쉬운 단백질 반찬을 조금씩 늘리고 물을 나눠 마시고 국만으로 끼니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분은 몸이 덜 붕 뜨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정확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때때로 까먹음보다 먼저 붕 뜨는 느낌으로 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젊을 때보다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은 이미 물을 원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목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야간요가 걱정되어 저녁부터 물을 줄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탈수는 꼭 심하게 갈라진 입술이나 심한 어지럼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기운이 없고 집중이 덜 되는 방식으로도 슬며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소해 보입니까? 물 몇 잔의 차이가 머리의 또렷함과 연결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사소한 것에서 자주 균형을 잃습니다. 학계에서도 식단과 인지 기능의 관계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지중해식에 가까운 식단, 즉 채소, 생선, 콩류, 견과류, 좋은 지방이 기억력 유지에 더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특정 식단 하나를 만능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고 실제로는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만성질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혈당 변동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개인차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정답 식단을 외우기보다 너무 단순하고 치우친 식사를 오래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식사를 배고픔 해결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노년의 식사는 에너지 보충만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세우고 몸과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아침을 너무 허술하게 넘기면은 오전 내내 멍할 수 있고, 점심을 짜고 무겁게 먹으면 오후가 처질 수 있고, 저녁을 너무 능고 과하게 먹으면은 밤잠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식탁의 문제는 다시 잠으로 이어지고, 잠의 문제는 다시 기억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식사는 혼자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와 연결된 중심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대충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늘 작은 실천부터 권합니다. 매 끼니를 완벽하게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부 한 조각, 달걀 하나, 생선 몇 점, 부드럽게 익힌 채소, 과하게 짜지 않은 국, 씹기 쉬운 단백질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한 번에 몰아 마시기보다 낮 동안 나누어 마시고 커피만으로 수분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식판을 너무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식탁이 초라해지면은 몸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뇌도 압니다. 사람은 배만 불러서는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을 조금씩 고르게 받아야 머리도 그 힘을 빌려 맑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깜빡하는데 식사는 점점 단순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은 줄고 국물과 밥으로만 끼니를 넘기는 날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억력의 문제를 오직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뇌는 오늘도 식탁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기억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분이 휴식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주의력과 기억 저장을 흐릴 수 있는 늘 켜져 있는 화면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억력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 많은 분이 편안함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머리를 더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습관들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늘 켜져 있는 화면입니다. TV, 휴대폰, 태블릿 같은 화면은 외롭고 심심한 시간을 달래주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흐르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손주 사진도 볼 수 있으니 위로가 되지요. 문제는 이 화면이 휴식의 도구에서 하루를 지배하는 배경이 될 때입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가 꺼지지 않고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고 새벽에 깨서도 다시 화면을 켜는 생활은 뇌에 생각보다 묘한 피로를 남깁니다. 편히 쉰 것 같은데도 머리는 정리되지 않고 정보는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집중력은 점점 짧아질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 하나는 밤 시간대의 밝은 화면과 과한 자극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면이 흔들리면은 다음날 기억의 선명함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밀어넣습니다. 뉴스 자막, 드라마 장면 전환, 짧은 영상, 끊임없이 바뀌는 이미지들. 이런 자극은 보는 순간에는 재미있고 시간을 빨리 보내게 하지만 뇌가 스스로 떠올리고 정리하고 깊이 기억하는 과정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활동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꾸 바깥에서 밀려오는 자극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저는 TV를 보니까 오히려 머리가 덜 멍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 대부분을 뉴스 채널이나 재방송 드라마와 함께 보내셨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셨고 본인은 늘 뭔가 보고 있었지만 정작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또렷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TV를 켜둔 채 잠들고 새벽에 깨면 다시 리모컨을 찾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말이 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드린 말은 단순했습니다. 화면이 외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뇌를 충분히 쉬게 하거나 깊게 깨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 뒤에 그분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쉬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이 실제로는 머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조금 의외의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화면을 볼 때 내용보다도 화면의 변화 속도와 소리 자극에 더 많이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보게 됩니다. 특히 리모컨으로 채널을 자주 돌리거나 휴대폰에서 짧은 영상을 계속 넘겨볼 때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만 그만큼 깊게 남는 것은 적습니다. 마치 손에 모래를 쥐는 것과 비슷하지요.
많이 잡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과한 화면 노출이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과잉 속의 얕은 처리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화면 그 자체보다 화면 때문에 밀려나는 다른 활동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산책, 독서, 손작업, 규칙적인 수면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쪽은 빠른 장면 전환과 지속적인 시청 습관 자체가 주의력의 지속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 둘이 겹친다고 봅니다. 화면을 너무 오래 보면은 다른 활동이 줄고 다른 활동이 줄면은 뇌는 더 단조로운 자극에 갇히기 쉽습니다. 결국 문제는 TV나 휴대폰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 버렸느냐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억력이 걱정되면은 자꾸 새로운 정보를 더 보려고 합니다. 건강 방송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인터넷 글도 읽고 짧은 영상도 찾아봅니다. 하지만 기억은 많이 본다고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보고 잠시 멈추고 스스로 떠올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해보고 메모하거나 되새기는 과정이 있어야 오래 남습니다. 화면은 편리하지만 너무 친절해서 뇌가 스스로 애쓸 틈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부드럽게 권합니다. 화면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화면은 조금 줄이고 TV를 배경음처럼 하루 종일 켜두는 습관은 돌아보시고 본 뒤에는 한 번쯤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휴식은 자극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숨을 고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틈이 있어야 기억도 정리됩니다. 혹시 요즘 TV는 오래 봤는데 정작 무엇을 봤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면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의 뇌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화면은 외로움을 잠시 덮어줄 수는 있어도 기억을 깊게 지켜주는 보호막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치료라고 믿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기억력 저하와 헷갈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 바로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질 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약도 많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 말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어지럼약, 건강기능식품까지 더해지면은 서랍 하나가 금세 약봉투로 가득 차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몸은 편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약은 졸림을 만들고 어떤 약은 머리를 멍하게 하고 어떤 조합은 생각보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그 변화를 치매가 오려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정작 약의 영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지요. 치료하려고 먹은 것이 때로는 기억력 저하처럼 보이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주류 의학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특히 노년에서 졸림, 혼란, 반응 저하, 어지럼, 주의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을 돕는 약, 불안을 낮추는 약, 감기약 중 졸리게 하는 성분, 일부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방광 증상 약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약을 먹어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하루 종일 머리가 뿌연 느낌을 호소합니다. 더구나 7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처리 능력, 체성분 변화, 기존 질환, 다른 약과의 조합 때문에 같은 용량도도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도 먹던 약인데요 라는 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79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모두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름이 금방 안 떠오르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낮에 자꾸 졸고 말끝이 흐려진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복용 중인 약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밤에 잠을 돕는 약이 있었고 낮에는 어지럼 때문에 다른 약을 드셨고 계절이 바뀌며 콧물약도 더해졌습니다. 본인은 약 이름을 정확히 모르셨고 가족도 모두 챙기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분에게서 먼저 보인 것은 심한 망각보다 과도한 몽롱함이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줄인 뒤 가족이 느끼기에 표정과 반응이 먼저 또렷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기억 문제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처럼 보이는 변화 중 일부는 약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조심하면서도 약국에서 산 수면 보조제나 감기약, 멀미약 혹은 천연인이 괜찮다고 믿는 건강기능식품은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처방약이든 일반 약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함께 들어오면 결국 같은 몸 안에서 만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전에 처방받아다 남겨둔 약을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다시 드시기도 합니다. 이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약은 기억보다 훨씬 정확해야 하는데 정작 흐려진 기억에 의존해 복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혼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꾸준히 논의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특정 약물군이라고 보고 특히 항콜린 작용이 강한 약이나 진정작용이 있는 약에 주목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특정 약 하나보다 전체적인 다약제 복용, 즉 약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호작용과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연구는 약물 자체보다 약을 먹게 만든 기저질환이 이미 기억력 저하와 연관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약을 많이 먹고 있다면 그것 역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이 불편할수록 약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약 때문에 더 흐리고 더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걱정된다라고 오시는 분들께 꼭 약봉투를 한 번에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드시는 약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모두 꺼내놓는 일입니다. 처방약, 일반약, 영양제, 홍삼, 수면 보조제까지 전부 말입니다. 뇌를 살피려면은 머리만 볼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함께 봐야 하니까요. 당신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낮에 유난히 졸리고 아침에 머리가 깨끗하게 들지 않고 예전보다 더 멍한데 그것이 갑자기 시작되지는 않았습니까? 새로운 약이 하나 추가된 뒤는 아니었습니까? 혹은 여러 병원을 다니며 비슷한 계열의 약이 겹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력의 문제를 무조건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약과 보조제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게 머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많은 분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기억의 문을 서서히 좁힐 수 있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약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숙이 기억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구나 걱정은 있지요. 맞습니다. 걱정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스트레스는 젊을 때와 조금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경제적인 걱정,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뒤의 빈자리, 하루 종일 말 걸 사람이 없는 집의 적막함. 이런 감정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뇌를 오래 긴장하게 만듭니다. 몸은 앉아 쉬고 있어도 머리는 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쉬지 못하는 뇌는 정보를 잘 붙잡지 못하고 이미 있던 기억도 더 흐릿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학에서도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한 집중력, 수면, 동기, 인지 기능과 깊게 연결된다고 널리 이야기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은 다음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마음은 작은 깜빡임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아까 왜 그랬지?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은 기억력 문제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 기분 탓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실제로 뇌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억의 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77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뒤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고 겉으로는 늘 단정하고 차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자주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방금 하려던 말도 금방 잊어요. 처음엔 모두 치매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길게 나누어 보니 그분은 밤마다 걱정이 시작되면은 잠이 잘 들지 않았고 낮에는 누가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식사는 점점 간단해졌고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던 흐림이 생활과 감정의 결을 보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단지 기억력 검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오래 혼자 견디게 두지 않는 일, 하루에 작은 약속을 하나라도 만드는 일, 불안을 말로 꺼내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뜻밖의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단순히 마음만 쓸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더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머릿속에서 같은 걱정을 반복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담아둘 자리가 줄어듭니다. 방 안이 짐으로 가득하면 새 물건을 놓기 어려운 것처럼 걱정으로 가득 찬 머리는 오늘의 일을 선명하게 저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억이 나빠진다라고 자신을 탓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꽤 활발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우울감이 인지 저하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어떤 쪽은 우울감 자체가 기억력 문제처럼 보이는 가성치매, 양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이미 시작된 인지 저하 때문에 사람이 불안해지고 외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진료에서는 이 논쟁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먼저였든 마음이 오래 지친 상태를 방치하면은 기억은 더 잘 버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돌보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일의 일부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막히면 그 순간 내용보다 먼저 나 왜 이러지? 하는 불안이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더 말이 꼬이고 더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문제를 다룰 때는 숫자와 검사만큼이나 감정의 온도를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늘 차갑고 긴장된 상태라면 뇌도 부드럽게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걱정이 머리 안에서만 맴돌지 않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과 짧게라도 이야기하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햇빛을 조금 쬐기, 손을 쓰는 가벼운 일 하기, 하루 한 번은 일부러라도 웃을 장면 만들기, 필요하면 전문가와 우울감과 불안을 상의하기. 이런 일들이 너무 사소해 보여도 뇌에는 생각보다 큰 휴식이 됩니다. 마음이 조금 내려앉아야 기억도 자리를 잡습니다. 혹시 요즘 깜빡함보다 더 자주 느끼는 것이 허전함과 불안은 아닙니까? 사람 이름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걱정 목록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억력을 지키는 일은 머리 훈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정보보다 위로를, 자극보다 안정을, 고립보다 연결을 먼저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자주 놓치는 위험 신호를 보겠습니다.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는 문제를 오래 방치하면 왜 대화와 자극이 줄고 결국 기억력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기억력을 걱정하면서도 의외로 뒤로 미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력과 시력입니다. 조금 안 들리는 건 나이 탓이지요. 신문 글씨가 흐린 건 어쩔 수 없지요. 불편하긴 해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말씀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는 상태는 단순한 불편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의 대화, 외출, 반응, 자신감, 그리고 기억력까지 조용히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세상을 통해 깨어나는 기관인데 그 세상으로 들어오는 소리와 빛이 점점 희미해지면 머리 역시 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청력 저하와 시력 저하가 노년의 삶의 질, 사회적 고립,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널리 논의됩니다. 물론 안경을 바꾸거나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모든 기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면은 그 자체로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써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입 모양을 읽고
흐린 글자를 짐작하고 얼굴을 분간하느라 힘을 쓰다 보면은 정작 내용을 저장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입력이 불분명하면은 저장도 흐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자주 놓칩니다. 예전에 8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점점 대화 내용을 놓친다고 걱정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되묻고 약속 시간을 틀리게 듣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놓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기억력 저하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 자세히 보니 질문을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들은 내용이 반쯤 비어 있으니 나중에 떠올릴 때도 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시력이 떨어진 뒤부터 약봉투의 작은 글씨를 잘 못 읽어 복용 시간을 헷갈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억울하지요.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가 흐려서 생긴 문제인데도 본인은 자신을 탓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조금 뜻밖의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분들 중에는 실제로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 잘못 들을까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이 겹쳐 들리고 질문을 다시 하기가 민망하고 웃어야 할 타이밍을 놓칠까 불안하니 점점 조용해집니다. 시력도 비슷합니다. 잘 안 보이면 외출이 줄고 낯선 장소가 불안해지고 책이나 메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자극과 인지 자극 전체가 줄어듭니다. 참 묘하지요. 귀와 눈의 작은 불편이 결국 하루의 넓이를 줄이고 하루의 넓이가 줄어들면 기억도 함께 좁아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도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청력 저하가 인지 저하와 꽤 강하게 연결된다라고 보고 보청기 사용이 일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보청기나 시력 교정의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실제 차이는 교육 수준, 사회적 활동, 기존 질환, 우울감 등 여러 요인과 함께 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이 감각 문제 대처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듣고 보는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오래 방치하면 뇌가 세상을 덜 선명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당신도 TV 소리를 예전보다 점점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려 괜히 짜증이 날 때는 없습니까? 약봉투나 휴대폰 글씨가 흐려 보여도 귀찮으니 그냥 넘어가자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기억력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애초에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은 것을 또렷하게 저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인지 짐작한 것인지 놓친 것인지가 섞이면은 나중에는 더 큰 혼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들께 꼭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력 검사를 해본 것이 언제인지, 안경 도수는 지금 생활에 맞는지, 보청기가 있다면은 실제로 잘 착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점검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 들리면 대화가 늘고, 잘 보이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하루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루가 살아나면은 기억도 붙잡힐 자리가 조금씩 생깁니다. 뇌를 직접 붙잡아 끌어올리는 방법만 찾지 마십시오. 때로는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연결해주는 것이 더 먼저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 습관들 속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늦게 와도 늦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떻게 다시 머리를 또렷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잠도 흔들리고 대화도 줄고 움직임도 적고 식사는 단순해지고 화면은 늘 켜져 있고 약은 많아지고 마음은 지치고 귀와 눈도 예전 같지 않다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느냐고 묻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은 한순간에 좋아졌다 나빠지는 스위치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따라 흔들리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무너진 것도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듯 회복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다시 머리를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단한 약을 새로 쓰지 않았는데도
잠드는 시간이 조금 규칙적이 되고 식사가 조금 나아지고 낮에 햇빛을 쬐며 걷는 시간이 생기고 하루 한 통의 전화가 생기자 표정부터 달라지는 분들 말입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20년 전처럼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가 뿌옇다는 말이 줄고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지고 물건을 찾는 횟수가 조금 줄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은 숫자로만 평가되는 기능이 아니라 삶을 살아낼 자신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인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법보다 여러 생활 요소를 함께 보는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신체 활동, 식습관, 사회적 교류, 만성 질환 관리, 청력과 시력, 감정의 안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관점이 참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만 따로 떼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몸 안에 있고 몸은 생활 안에 있고 생활은 관계와 감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그렇게 전체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 하나나 기억력 훈련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지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면은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TV 끊기, 매일 1시간 걷기, 식단 완전 교체, 잠 10시에 자기, 영양제 정리, 사람들 만나기까지 한꺼번에 계획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며칠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완벽함보다 익숙한 반복 속의 작은 안정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녁 9시 이후에는 화면 줄이기, 점심 먹고 10분 걷기, 하루 한 번 물 한 컵 더 마시기, 일주일에 2번 전화하기 같은 작은 약속이 더 오래 갑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크게 바꿔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게 바꾸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생활중재 효과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여러 습관을 함께 바꾸는 다중중재가 더 낫다고 하고, 다른 연구는 하나만 확실히 붙잡는 것이 지속성 면에서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또 사람마다 효과가 빠르게 보이는 영역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잠부터 좋아지고 어떤 이는 산책을 시작한 뒤 기분과 집중이 먼저 나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정답을 하나로 밀어붙이기보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무너진 고리부터 다시 잇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수면이 가장 흔들린 분은 밤부터, 고립이 심한 분은 대화부터, 탈수가 심한 분은 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깜빡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람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은 종종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오늘부터 저녁을 조금 더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는 햇빛을 조금 더 보고 오후에는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식탁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올리는 일.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뇌는 생각보다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몸은 늙어도 리듬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돌아오면 기억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완벽해져야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덜 흐리고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루를 살 수 있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뇌를 돌보는 일은 젊음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맑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기보다 오늘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더 자주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깜빡임이 치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를 차분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건망증과 경고 신호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 불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게 그냥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깜빡임을 치매로 여기면은 삶이 위축되고, 반대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너무 오래 넘기면은 필요한 도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둘 다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깜빡임이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변화 중에는 분명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보통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떠오르거나 나중에 그거였지 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잊었다가 찾으면은 기억이 돌아오고 사람 이름이 잠깐 막혔다가 대화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반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변화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한다든지, 익숙한 길에서 자주 헷갈린다든지, 약 복용이나 금전 관리처럼 늘 하던 일을 갑자기 어려워한다든지, 날짜와 시간 감각이 자주 흐려진다든지, 성격이나 판단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엔 아까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류의학에서도 인지 저하를 볼 때 단순한 기억력만이 아니라 일상 기능의 변화가 함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억이 조금 흐린 것과 그 때문에 실제 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가 잠깐 생각나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약 복용 방법을 자꾸 혼동하거나 가스불을 반복해서 잊거나 약속 자체를 했다는 사실을 통째로 놓치는 일은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잊음이 삶을 흔들고 있는가입니다. 예전에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진료실에 들어오며 계속 저 치매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며칠 전 시장에서 아는 사람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았고 냉장고 앞에서 뭘 꺼내려 했는지 잠깐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날짜와 약속, 약 복용, 집안일, 금전 관리 모두 잘 유지되고 계셨고 최근에는 수면 부족과 걱정이 심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가족이 보기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고 계산 실수가 잦아지고 평소답지 않게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두 경우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 문제는 혼자만의 감각으로 재단하기보다 가까운 사람의 관찰도 함께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금 의외의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는 기억 문제보다 먼저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다는 생활의 어색함으로 신호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엔 잘하던 요리가 갑자기 순서가 헷갈리고 익숙한 휴대폰 사용이 낯설고 평소 깔끔하던 분이 청구서 정리를 미루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사자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화를 막아버리면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요. 정작 살펴봐야 할 순간에 자존심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학계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정상 노화, 치매 초기 변화의 경계는 언제나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안정적으로 지내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진행하고 어떤 경우는 수면장애나 우울감, 약물 청력 문제를 정리한 뒤 오히려 호전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는 말보다 변화의 흐름을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빠졌는지 서서히 진행하는지 무엇과 함께 나타나는지 생활을 어느 정도 흔드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 기억력은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읽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이 겁내는 것은 깜빡함 그 자체보다 그 깜빡함의 의미입니까? 그래서 더 숨기고 더 혼자 판단하고 더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살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막연할수록 커지고 확인은 빠를수록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평가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두 가지 실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은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반복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잠이 조각나면 기억도 흐려질 수 있다는 것, 대화가 줄어들면은 머리도 조용히 굳을 수 있다는 것, 몸을 덜 쓰면은 뇌도 함께 느려질 수 있다는 거지. 식사가 단조롭고 물이 부족하면은 머리에 맑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늘 켜져 있는 화면이 휴식처럼 보여도 주의력과 수면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때로는 기억 저하처럼 보이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뇌를 오래 긴장시키고 귀와 눈의 불편이 결국 세상과의 연결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기억력은 머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가 만들어내는 표정과도 같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거창한 결심보다 단 하나의 실천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화면을 조금 일찍 끄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시고 햇빛을 5분만 쬐어 보십시오. 딱 여기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거대한 변화보다 반복되는 신호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이 왔다? 이제 아침이 왔다. 이제 몸을 깨울 시간이다 라는 리듬을 다시 알려주는 것. 이 단순한 일들이 생각보다 오래된 흐림을 조금씩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류의학이든 생활 건강의 지혜든 결국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리듬을 좋아하고 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늦게 먹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오래 앉아 있고 너무 오래 혼자 있고 너무 오래 걱정에 잠겨 있으면 기억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잠이 조금 정리되고 낮에 움직임이 살아나고 대화가 한마디 늘고 식사가 조금 더 균형을 찾으면 뇌는 생각보다 성실하게 답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빠르고 극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은 커다란 반전보다 조용한 회복이 더 오래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뜻밖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데 꼭 새로운 비밀이나 특별한 보조제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잠, 물, 햇빛, 걷기, 대화, 식사, 감정의 돌봄. 너무 평범해서 하찮게 느껴지는 것들이 오히려 뇌가 가장 오래 기다리던 도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답을 찾느라 기본을 미루지만 몸은 늘 기본에서부터 무너지고 또 기본에서부터 회복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비법보다 평범한 습관이 더 오래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학계에서도 이제 기억력과 노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어떤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면이 우선인지, 운동이 더 중요한지, 식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중 무엇이 더 핵심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진료 끝에 한 가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론이 더 정확한가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흔들린 한 가지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당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언제나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들으며 나도 몇 가지는 해당되네 하고 마음이 철렁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늦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알아차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고 그 자체로도 뇌를 지키려는 마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삶 전체가 흐려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리듬을 되찾는다면은 남은 날들은 충분히 더 맑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습관 한 가지를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밤에 TV를 일찍 끄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10분 걷겠습니다. 저는 하루 한 통 전화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놓치는 치매를 부르는 작은 신호들을 더 구체적으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억은 지켜낼 가치가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꼭 함께 가겠습니다.